우리 공화당 TV를 시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역사 8월 기탐관계. 이제 최근 몇 주 동안 이제 남로당의 이제 부장 투쟁을 우리가 시기적으로 좀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좀 정리를 하게 되면은 1946년 이제 그 7월 그 남로당이 이제 위조 정판 사건 그랬죠? 위조 집회를 이제 만드는 사건, 거기서 이제 발각되고, 그 이후에 이제 남로당이 불법화되어지면서 이제 1947년 이제 하반기부터 지하에서 주로 이제 폭동, 무장, 투쟁 양상으로 이제 전개되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1948년 들어서는 이제 50선거를 막기 위한,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국을 좌절시키기 위한 각종 이제 무력 투쟁, 폭동인 반란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되죠. 그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 1948년 제주도에서 시작된 4.3 폭동 사건에서부터 시작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 남로당이 1948년 초부터는 이제 남한의 각 지방에다가 무장 게릴라 대를 이제 조직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야산대라고 불렀는데, 야산 산에 있는 이제 게릴라 부대다 이렇게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농촌을 대상으로 하죠. 산악지대를 대상으로 유격전 게릴라 형태로 이제 전술을 이제 전개하기 시작됐죠. 특히 이제 이 남로당이 이제 중점을 두었던 것은 경찰 조직 내에 어떤 남로당원들이 침투하는 것, 그리고 이제 국경수비대, 국군의 전신인 국방경비대죠. 국방경비대 군의 전신은 여기에 빨리 군인 부대에 남로당원들이 침투하는 것이 주 어떤 전략 전술이었죠. 그래서 1948년 4월 3일 제주 폭동 같은 경우는 이제 남한의 군대 내부에 침투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가지고 논란이었는데, 제주 4.3은 한 1년 이상 계속 지속되어졌고, 그 이후에도 이제 도피한 무장 병력들이 이제 지리산으로 들어가가지고 지리산을 근거지로 해서 계속 무장 투쟁을 하게 됐죠. 이 제주 4.3 폭동은 뭐 애초에는 문산길 중기가 지휘하는 전투부대가 선전 선동 군사 행동을 개시하면서 일어섰지만, 실질적인 그 제주 4.3 폭동의 최고 책임자는 남로당 비서인 김달삼, 총무인 김달삼이었죠. 그렇죠? 예, 이제 반란을 사삼에서 켜. 그래서 이 제주도가 완전히 이들에 의해 가지고 거의 이제 점거되다시피, 점령되다시피 한 그런 때까지 갔죠. 그래서 이제 미군정 또 국방 경비대에서 이제 또 서북 청년단대에 합세해 가지고 제주도에 와서 이제 사삼 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제 제주도민들이 이제 많은 희생을 한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국방경비대가 제주 4.3 폭동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14연대에 진압 명령을 내렸는데, 이 14연대가 오히려 반란을 일으킨 사건, 지난주에 여순 반란 사건,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알아봤죠. 그러고 이제 여순 반란 사건이 발생하고, 또 이 여순 반란 사건, 순천에 있는 반란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마산에 있던 15연대가 출동 명령을 받았는데, 이 15연대에 또 침투한 남로당 군사 간부 병사들에 의해 가지고 14연대와 오히려 서로 연합해 가지고 반란하는 그런 사건들이 이제 일어났죠. 이게 이제 지난주에 제가 방송을 통해서 얘기했던 여순 반란 사건의 어떤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제 제주도에서 여수 순천에서 이제 이런 폭동 반란 그에 의해 가지고 이제 무고한 인민들이 이제 많은 그 주민들이 국민들이 이제
살상을 당하고 또 이제 군 경찰이 이제 투입돼 가지고 진압하는 과정에서 역시 또 군 경도 피해를 입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제주도 그렇고 여수 반달산 것도 그렇고 애초에 폭동을 주도한 이 남로당 공산주의자들이 또 남로당계 군인들이 여수 순천 지역, 제주 지역의 경찰서, 관공서를 이제 습격 폭격하고 또 하나 점령하고 경찰관 부인들, 뭐 가족들을 가지고 사살하고 또 이제 그 우익 인사들을 가지고 인민재판을 거쳐 즉결 처분하고 막 이런 이제 비극적인 상황이 이제 계속되어지고 뭐 그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이제 뭐 시간은 오래 끌었지만은 제주 폭동 사건도 이제 어느 정도 진압이 되고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은 한 일주일 만에 이 투입됨으로써 이제 진압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살아남은 도피한 반란군들 혹은 폭동 주도자들, 남로당 무장 병력들이 지리산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 이 무렵에 이제 북한에서는 저 남한에서 남로당원들이 제주도에서 여수 순천에서 무장 조직을 해서 무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좀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남한의 어떤 그런 남로당 반란 세력들, 폭동 세력들에 대해서 북한이 이제 무장 투쟁을 돕기 위해 가지고 평양 교회에다가 강동이라는 지역에 강동 정치 학원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강동 정치 학원은 이때부터 이제 대남 전술의 이제 전략 전술의 이제 본거지가 되죠. 이제 요 해방 시기에는 남한의 어떤 그런 무장 반란, 폭동, 남로당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무장 교육기관이 됐던 것이죠. 자, 그래서 남한 출신자, 특히 이제 남한에서 올라온, 북한에 올라온 이 출신자들에게 3달에서 한 6달 정도의 군사훈련을 시켜가지고 이들을 이제 유격대를 만들어가지고 남한에 이제 밀파시켜가지고 거기서 이제 투쟁하고 있는 남로당원들하고 서로 합세해가지고 하도록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교육 훈련을 받은 유격대원들이 1948년 11월부터 1950년 3월 사이에 한 2,400여 명 정도가 이 강동 정치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남한으로 이제 난파되어 가지고 주로 산악 지역을 통해서 침투해서 이제 현지에 있던 공산당원들, 남로당원들하고 이제 합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이후부터 이제 본격화된 난파가 되어지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남한 지역에 몇 개의 유격 지구대가 형성되어지고 그 지구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무장 투쟁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한 5개 정도 유격전 지구가 형성되어지는데 우선 호남 유격전 지구, 전남, 전라남도 야산지대 또 일부 전북 지역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야산대에 의한 다른 말로 하면 게릴라죠. 무장 게릴라들에 의한 무장 투쟁이 이제 산발적으로 전개되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대규모의 어떤 유격전 지구대가 형성되어진 것은 역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리산이죠. 그 지리산 유격전 지구가 이제 형성되죠. 그래서 여순 반란 사건 와중에 이제 무기 또 물자를 탈취한 1,000명의 반란군들이 국군 토벌대에 의해 가지고 이제 도망하면서 그 반란군 지휘자인 김지희 또 홍순석 이 지휘하에 지리산에 이제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있는 야산대와 합류를 하면서 지리산을 근거지로 하는 광범위한 유격전 지구가 형성되어지고 이 지리산 유격지구가 남한지구 유격대 총본부 봉산이 되어지게 된 것이죠. 그 당시에 이제 이 지리산 유격전 지구를 이끌었던 사령관이 이제 바로 남로당의 거물 이현상이죠. 남부군이죠. 남부군. 이현상이 이제 남로당이 이제 지리산 유격전을 이끄는 총사령관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게 남부군인데 그래서 남부군에 한 영화가 나왔죠. 1990년대 후반이었나요? 그 당시가 안성기가 주연을 맡은 남부군이다. 사실
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그 문화예술, 특히 영화계가 대부분 이제 좌파 문화 권력이 장악해가지고, 특히 이제 정치적으로 예민한 시기, 뭐 대통령 선거가 있다, 또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하면은 소위 말해가지고 이제 좌파들의 어떤 프로파간다, 선전선동으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한 영화들이 나와가지고 간접적으로 이제 선거를 지원하죠. 올해도 그렇잖아요. 지난 겨울에 나왔던 서울의 봄. 그게 보니까 벌써 뭐 한 1,300만이 넘어섰더라고요. 참 우리 정말 사실을 바탕으로 한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전쟁이 지금 아마 한 100만 원 이미 넘어섰고 이제 200만 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서울의 봄이 1,300만 원을 넘어섰어요. 또 하나 뭐 최근에 또 그런 유사한 또 영화가 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어떤 좌파들이 어떤 정치적으로 그런 그 예민한 시기에 그런 그 일종의 뭐 사실을 왜곡한 거죠. 그런 것을 이제 영화를 만들면서 하는데 그 시작이 서술로 하면 남부군이 됐던 남부군. 그래서 지리산, 빨치산, 톱을 때려 가지고 상당히 어찌 보기도 미화하는 말이죠. 또 그 주인공이 안성기였죠. 그런 점에서 저는 참 안성기에 대해서 참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이 안성기 씨는 뭐 대한민국의 국민 배우라고 할 수 있고 어릴 때부터 그 아역 배우로서 이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평생을 정말 영화인으로 삼고 이제 국민 배우 반열에 들어섰는데 이제 아역 시절 때 그 방공 영화에 많이 출연했죠. 또 안성기 씨는 또 뭐 한국 외국어대 아마 제가 그 뭐 베트남 어학과인가요? 그러니까 그 과거 영화 배우들이 그렇게 뭐 학력 수준이 높지는 않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당시에 그래도 뭐 이게 대학을 졸업했다 그러면 상당히 그 영화 배우 치고는 이제 고학력자다고 볼 수가 있죠. 또 그리고 이제 안성기 씨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어떻게 보게 되면 좀 약간 인텔리한 그런 이미지와 또 내면적인 어떤 그 연기 이런 것이 뛰어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죠. 좋아하는 국민 배우인데 그런데 사실은 이 남부군 주연을 맡아가지고 하게 됨으로써 그 이후부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안성기 씨가 좌파들이 만들어 놓은 그게 순수하게 어떤 영화나 이런 게 목적이 아니고 일종의 선전선동하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시키는 외국은 어떤 북한의 역사관에 좀 더 가까운 그런 방향으로 의도적으로 만든 영화에 많이 안성기 씨가 출연을 했어요. 5.18을 다룬 영화에도 제가 안성기 씨가 출연했던 걸로 알고 있고 뭐 등등 해가지고 여러 편의 그런 그 좌파 문화 권력 또 좌파 영화 권력이 장악한 거기에 주연으로 출연한 적이 많았죠. 근데 그 시작이 바로 이게 남부군이었다. 그래서 이 오늘날 우리 그 영화계가 이제 좌파들이 아주 그냥 하나의 그 판을 다 깔고 또 여기에 이제 CJ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거대 자본이 결합되어져 가지고 뭐 영화 한 번 만들면 뭐 수백만, 천만 넘기는 거는 뭐 별로 어렵지 않은 상황까지 가면서 문제는 이제 그걸 통해서 본 많은 그 관람객들이 특히 청소년, 학생들이 뭡니까? 대한민국 역사를 그렇게 배우는 거죠. 남부군을 통해서도 뭡니까? 지리산, 그 빨치산들이 상당히 뭔가 아주 영웅화 되어졌죠. 마치 그 뭐, 당시 그 외세인 미군 또, 흔히 좌파에서 그 이승만, 괴뢰도당, 미제의 앞잡이, 여기 앞장서진 당시에 많은 민중을 억압하는 그들의 앞서는 맞서는 아주 영웅적인 어떤 전사로서 묘사되기 시작한 그 영화의 시작이 바로 남부군이었는데 그 남부군의 주인공을 안성기 씨가 맡았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부터 안성기 씨가 거기에 끝났으면 그만인데 이번에 이상하게 좌파들이 만든 정치적 프로파간다 영화의 주연으로 많이 몇 편의 영화에 출연한 적이 있어요. 뭐 최근에는 이제 뭐 암에 걸려가지고 투병 생활을 하면서 좀 많이 얼굴이 좀 많이 변하고 그랬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참 안성기 씨가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국민 배우고 대한민국의 혜택을 많이 받았고 또 본인이 아역 시절 때부터 방공 영화에 출연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영화 배우가 성장했는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간판 영화 배우란 말이에요. 또 나이도 사실은 뭐예요? 과거 어떤 그런 우리 그 박정희 시대 때부터 또 자기가 살아왔고 경험해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교육 수준도 높고 또 어떤 인테리한 그런 부분에서도 대중들에게 많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화인데 그런 점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바로 이 지리산 남부군에서부터 시작됐고 그 남부군의 총사령관이 바로 이현상이었죠. 그리고 이현상 씨는 나중에 아마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그 일종의 전향 비슷하게 해가지고 반 김일성, 반 김정일 뭐 그런 책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 그래서 하여간에 지리산 유격대가 이제 어쩌면 그 남한 지구 유격대의 총 본산, 남부군 본산이 되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태백산을 또 근거지로 형성되어진 유격전 지구가 있어요. 주로 이제 강원도 강릉 삼척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형성되어진 그 유격지대인데 이쪽 지역은 이제 북한의 오대산하고 연결되어지잖아요. 오대산과 연결되어진 뭐 매봉산, 또 개방산, 그리고 이제 소백산, 뭐 이렇게 다하게 태백 산맥으로 쭉 연결되어지잖아요. 그게 더 남쪽 끝까지 가게 되면 지리산까지 연결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주변 지역인 강릉, 삼척, 정선, 영월, 행성, 홍천 뭐 이런 지역들이 포함된 지구대인데 여기서도 이제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태백산 유격전 지구가 구축되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남 유격전 지구 대구 주둔 제6연대 반란 사건이 있었죠. 그 일부가 이제 무기를 갖고 입산해가지고 야산대에 합류해가지고 형성되어진 것이 이제 영남 유격전 지구예요. 이 영남 유격전 지구는 이제 경북 지역을 전반적으로 이제 관장하게 되는데 안동, 총성, 영천, 영일, 청도, 영산 그리고 경남 지역의 양산, 울산, 밀양, 동래, 부산 이런 지역에 이제 이걸 전반적으로 이제 하나의 그 유격전 지구 관할 지역으로 놓고 이제 유격전을 형성했던. 그리고 이제 제주도는 이제 사산 폭동이 진압되어지면서 이제 유격 투쟁으로 전환되어지면서 한라산으로 들어간다든가 해가지고 주로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끈질기게 국군하고 저항했던 그런 유격전 지구죠. 그래서 이 5개, 그러니까 호남 유격전 지구, 지리산 유격전 지구, 태백산 유격전 지구, 영남 유격전 지구, 제주도 유격전 지구 5곳의 유격전 지구가 이제 형성돼가지고 곳곳에서 이제 산발적으로 무장 투쟁을 하고 여기에 북한에서 강동 정치 학원에서 훈련을 받은 그래서 난파되어진 2,400여 명의 이제 어쩌면 난파 공작원들이죠. 이들이 이제 또 각 유격전 지구에 흩어져 가지고 거기서 남로당원들하고 이제 같이 합세해 가지고 유격전을 벌여. 그래서 6.25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까지 지리산을 근거지로 해가지고 아주 이 사람들이 이제 저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949년 6월에 북한 노동당, 북조선 북노당이 이제 남한의 남노당하고 이제 통합해가지고 조선노동당이 결성되어졌죠. 그래서 이제 지금의 북한의 노동당이 결성되어지. 그러면서 이제 남조선 민주주의 민족전선, 민전이라고 하는데 또 북한의 또 민주주의 민족조선, 뭐 이게 합쳐가지고 조국통일 민주주의 전선, 줄여서 조국전선이라는 이것으로 이제 단일화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각 지구 유격대에 대해 가지고 결정적 시기에 대비하라 뭐 이런 지령에 따라 가지고 인민유격대도 이제 통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5개의 그 유격전 지구 각 개별 빨치산 부대, 야산대 부대가 인민유격대로 이제 통합이 되어져. 그러면서 이제 통합되어지고 확대 재편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 주한미군이 1949년 6월 29일 날 철수를 완료하게 됩니다. 이제 미군이 나가게 되니까 이 주한미군의 철수 완료를 계기로 해가지고 경찰서를 습격한다든가 강공소 습격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더 가열차게 극렬하게 이제 무장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은 이제 6.25 발발하기 이전까지 진행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브루스 커밍스라고는 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6.25 전쟁을 가지고 내전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6.25 전쟁이 비록 6월 25일 김일성의 남침에 의해서 벌어진 전쟁이지만 벌써 그 이전에 이미 남북한은 전쟁 중이었다. 특히 남한 내에서는 이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제주, 여수, 순천, 지리산, 대구, 폭동 등등등등 해가지고 사실 해방 3년 동안 남한에서는 끊임없는 일종의 내란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이 확대되어진 것이 6.25 전쟁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남한 내에 벌어졌던 그런 남노당을 중심으로 했었던 그런 무장 폭동 게릴라 전투들이 6.25 직전까지 계속 진행됐기 때문에 어찌 보게 되면 남한은 또 건국되어진 대한민국은 일종의 내전 상태, 내란 상태였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하고 전면전하고는 다르죠. 왜냐하면 게릴라전이라는 것은 그런 국지전이고 또 약간 많은 피해는 있고 사회적 불안은 조성했지만은 대부분은 이제 군이 투입돼가지고 다 진압이 되어졌던 겁니다. 근데 그것하고 정규군을 이끌고 말입니다. 탱크와 비행기를 앞세워가지고 38선 철책을 무너뜨리고 도발한 6.25 전쟁과는 그건 전혀 다른 성격의 전쟁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회의 전쟁의 내부적 성격, 사회적 성격을 설명하다 보니까 일종의 내전이 확대된 형태가 6.25다고 이렇게 학술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실지는 모르지만은 엄격한 사실에 근거하게 되면 6.25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까지 남한 내에 벌어졌던 것은 서로 연관성은 있어요. 왜? 다 북한이 하나의 중심이 돼가지고 다 지령을 내려서 북한의 지령에 따라가지고 남한에서 북한에 동조하는 남노당 또 북한에서 파견한 공작대원들이 합류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같은 연장선이죠. 그러나 6.25 전쟁은 그야말로 이제 정규군이 투입돼가지고 무기를 앞세워서 일으킨 전면적인 전쟁이었기 때문에 6.25 전쟁과 그 이전에 벌어졌던 그것을 가지고 동일한 어떤 성격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6.25 전쟁은 김일성에서 일으킨 전쟁이죠. 이게 어떻게 얘기하면 내란 내전입니까? 그러려면 6.25 전쟁이 내란 내전이라는 부분까지로 설명이 가능하려면 6.25 전쟁이 벌어졌을 때 남한 내에서 북한군하고 동조해가지고 국군에 혹은 나중에 들어온 미군이나 유엔군에게 무력으로 투쟁한 병력이 있어야 돼요. 없잖아요, 여러분. 응? 우리 국군이 미군이 들어오기 전에 유엔군이 참전하기 전에 인민군이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몰릴 때도 우리 국군이 절대 북한군에게 투항한 사례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그렇게 된 것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군이 6.25 전쟁 때 한 9만 명이었는데 9만 명이면 사실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숫자로서는. 근데 원래는 10만 명이었다고 얘기했죠. 근데 그 10,000명이 좌파, 특히 남노당이 심어놓은 군의 일종의 프락치였다. 거기에는 장교들도 있고 사병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군이 이제 숙청을 하죠. 그래서 군에 들어온 남노당계 공산주의자들 숙청함으로써 10,000명이 이제 속아내므로써 그게 가능했던 것이다. 5,000명은 이제 군에서 쫓겨나고 혹은 이제 군사 재판을 통해 가지고 이제 처벌당하고 그리고 5,000명은 이제 군을 이끌고 북한으로 도망갔어요. 6.25 전쟁 전에. 그래서 이제 남은 사람은 정말 순수하게 대한민국 군인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인민군하고 싸웠던 거예요. 6.25 전쟁의 내전이었으면은 인민군하고 싸우기 전에 국군 내에서 서로 뭡니까? 치고받고 해야죠. 국군 내에 반란군이 생겨가지고 국군하고 싸우고 미군하고 싸우고 유엔군하고 싸워야죠. 6.25 전쟁은 6.25 전쟁 이후에 6.25 전쟁 얘기고 6.25 전쟁 이전에 그거는 남노당이 북한하고 연계해서 일으킨 일종의 게릴라 유격대 전투였죠. 그걸 가지고 소위 말해서 조그만 걸 가지고 큰 거로 하면 안 되죠.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지만은 대한민국이 서울에 속할 수는 없잖아요. 대한민국 안에 서울이 속하죠. 6.25 전쟁과
지금 그 어떤 그 유교 때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그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무슨 6.25 전쟁을 내란의 연장이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김일성이 어떤 남침을 가지고 희석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걸 좀 물타기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치 남한의 국민들이 말입니다. 대한민국과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다 저항했던 것처럼 아주 역사를 왜곡시키기 위한 일종의 말장난이고, 거기에 이제 학자들이 동원된 거예요. 브루스 커밍스라고 하는 이 학자부터서. 원래 브루스 커밍스는 6.25 전쟁 후에 이제 평화봉사단으로 한국에 왔다가 그런 그 일종의 나중에 공부해가지고 미국 가서 뭐 이런 그 한국 전쟁 발발의 기용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뭐 시카고대 학자로서 이제 변신해서 했던 것이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역사관도 분명하게 된다. 용어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6.25 전쟁은 전쟁이다. 그건 내란은 아니다. 그런 성격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6.25 전쟁을 가도 국제전쟁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나중에 미군이 들어오고 유엔군이 들어오고 사실상 그 북한이 6.25 전쟁할 때는 스탈린과 모택동이 지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상 이제 국제적인 성격을 갖고 있죠. 그러나 발단은 뭡니까? 김일성이 적화하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이니까 그게 우선이죠. 그게 여기에 이제 국제 세력들이 이제 연계되면서 이제 국제전으로 확대되었던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고, 어떤 그 개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우리가 정의를 해야지, 대충 해가지고, 그래서 뭐 6.25 전쟁은 내전이다, 내란이다 하게 되면은, 김일성과 북한의 남침의 어떤 책임이 희석화되어지는 것이죠. 6.25 전쟁을 국제전이라 하게 되면, 이건 뭐 미국과 소련이, 특히 미국이 주도해서 일으킨 전쟁으로 왜곡시킨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죠. 그건 어떤 전쟁이 발발하고 난 다음에 후속, 도취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이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학자들 사이에도 이걸 구분을 잘 못해요. 근데 저 좌파, 특히 주사파 학자들, 역사학자들은 그런 걸 잘 알기 때문에 말 하나, 단어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일종의 머리를 굴려가지고 사실을 왜곡하면서 모르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언뜻 그런 것처럼, 이게 바로 이제 역사 왜곡입니다. 또 그렇게 대한민국이 물들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정규 졸업을 통해 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80년대 대학가를 통해서 이제 대학가를 장악하고 대학생들의 의식을 지배하다가 1987년 이제 소위 말하는 민주화 이후에는 이제 정규교조를 통해서 중고등학생들을 이제 머리를 역사 의식을 장악했던 거.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잘 구분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그런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를 해야 돼요. 말 하나하나, 단어 하나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닌이 러시아 혁명은 공산주의 혁명을 하면서 기본 사상은 막스의 공산주의 사상이지만은 레닌의 혁명 전략은 바로 뭐냐? 바로 그런 전략 전술, 선동, 특히 언어, 말을, 이게 바로 레닌의 혁명 전략의 가장 핵심 요소죠. 말을 바꾸는 거죠. 말을 바꾸면, 개념을 바꾸면 사람의 생각과 의식이 바뀌게 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어떤 그 역사적 사실도 다르게 해석되어지고 다르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인데 그 거짓말을 아주 기술적으로 아주 그 치밀하게 이렇게 그 혀 끝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혀가 사실은 어찌 보게 되면 총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총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무기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대응을 하지만은 혀는 모르잖아요. 사람의 의식을 가지고 혼동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와 같이 해가지고 6.25 전쟁 발발 이전에 지리산, 빨치산 할당까지 이렇게 엄청난 소용돌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대한민국의 건국은 정말 피로 점철된 건국 과정이었어요. 그 속에 세워진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또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2년 뒤에는 6.25라고 하는, 이거는 뭐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인명피해, 비극을 낳았던 것이죠.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은 뭡니까?
이 참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 그 대한민국의 어떤 성장, 발전의 과실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사실을 우리 청년들이 알아야 되고 우리 학생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대한민국을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죠. 이런 나라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리며 죽어갔는데 이런 걸 분명하게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뭐 과거 그 6.25 전쟁 발발하기 이전에 해방 시기에 무슨 뭐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니 제주 폭동 사건이니 지리산 빨치산 사건이니 이런 것 같은 어떤 무장 투쟁은 안 보이죠. 그러나 제가 봐가지고는 혹은 이 TV를 시청하는 여러분들은 그때보다 더 위험하다고 느낄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니 그때는 뭐 총을 들고 싸우고 뭐 전투까지 하면서 했기 때문에 더 위험하지 않았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때는 보이는 적이었기 때문에 뭐 군이 투입해가지고 가서 진압하면 되는 것이었죠. 지금은 뭡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의식, 생각을 지배했다. 더구나 이제 6.25 또 대한민국 건국의 세대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젊은 세대들은 뭐 6.25 전쟁 모르잖아요. 해방 시기도 모르고.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을 경험하지 않았던 세대들이 이제 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전체 절대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속에 이제 혼미한 생각을 가져다 주고 그냥 머리를 헷갈리게 하고 눈을 헷갈리게 해가지고 생각을 바꾸게 하는 거죠. 지금은 더 위험하다. 오히려 남로당들이 총 들고 말이지 저항하고 말이지 뭐 경찰서 습격하고 말이지 죽이고 이런 것보다 지금이 더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은 5천만 국민들 많은 수가 의식이 점령당했다는 거예요. 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쉽게 접하는 대중예술, 특히 영화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되어진 역사, 거짓 역사를 배움으로써 생각 자체, 가치관 자체가 전도되어지는 이런 현상이 지금 아주 심화되어졌던 것이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뭡니까? 정치 현실에 그대로 반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가지고 이 문재인과 같은 지난 5년간이 나오고 소위 말해서 북한 세력을 주장하는 주사파들이 대한민국의 의회를 장악하고 사법부를 장악하고 언론을 장악하고 문화예술을 장악하는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과거 남로당원들이 저항했던 그 시절보다 더 힘든, 더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는 거예요. 총을 갖고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게 아니지만 더 엄청난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내에서 오랫동안. 그 어떤 계기가 되었던 것이 이제 7년 전에 탄핵. 그때부터 시작되었죠. 그때 이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헌법이 무너지고 사법부가 완전히 이제 좌파에 장악되어지고 하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사실은 법이란 것이 없잖아요. 사실 무법입니다. 지난 5년간의 문재인의 정권에 취했던 그 많은 범죄적 행위 누구 하나 깨끗하게 말이지 뭐 해가지고 처벌되는 사람은 없잖아요. 몇몇 피라미만 들어가고. 하물며 지금 이재명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말이지 그런 범죄자가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되면 지금 야당의 대표가 돼가지고 공천을 쥐락펴락하고 말입니다. 현재까지는 뭡니까?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잖아요. 지금 이런 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는 겁니다. 대법관들이 뭐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리고 그 국민들의 많은 유권자들이 야 선거를 좀 제대로 하자 공정선거 하자 해가지고 선거제로 원래 법에 있는 대로 하라고 요구하는데 그걸 해가지고 결사 저항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결국은 뭡니까? 대법원이 다 이게 실질적으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관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한 통속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선거관리인이 지긴 찍으라고 선거관리인이 그래 투표장에 있는데 그걸 가지고 프린터로 대체하면 뭐하러 선거관리관이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리고 말이 안 되잖아요. 유권자들이 투표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그 시간 걸리는 거 얼마나 걸린다고?
실제 우리 국민들이 내가 투표 시간이 걸리는 것보다 선거가 정확하게 내가 투표한 것이 정확하게 이걸 다 100이면 100 다 그렇게 얘기하지. 부정 투표하더라도 선거 결과 빨리 봤으면 좋겠다 하는 국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번 대만 선거에서 나온 것처럼 대만 선거 아주 원시적으로 집계했는데 5시간 만에 결과 나왔어요. 그렇게 해도 별 차이 안 납니다. 그런데 무슨 사전 선거를 이틀씩이나 만들어 놓고 지금 더구나 지금 여당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투표 관련한 도장을 현장에서 찍도록 하라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지난주에 했잖아요. 우리 그거 안 하겠다. 정말 악을 쓰고 있어요. 어려운 일도 아닌데.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내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어떤 직원이라면 내가 억울해서라도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겠어요. 내가 정정하다면, 정정당당하다면. 그렇잖아요. 너 임마 네 도둑놈이지? 네가 강도지? 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러면 뭡니까? 내가 나의 무고를 벗어나기 위해서도 뭡니까? 요구할 거 아니에요. 조사하라. 나를. 검찰이 조사하라. 제대로 조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안 해. 그냥 이유도 없어. 이유라고 하는 것이 선거 기간 개표 시간이 지연된다. 유권자들이 좀 불편하다. 돈이 좀 든다. 돈도 그렇잖아요. 지금 여당에서 돈 더 들어가는 거 더 주겠다는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유가 타당성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지금 이제 선거가 30일 남았는데 저는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방송을 통해서 혹은 집회를 통해 가지고 저는 이번 선거 여당 야당 관심 없다. 나는 부정선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나의 개인적인 내 활동의 모든 거다. 그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말 말아가지고 그냥 집회 가서 연설을 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사전선거 투표날은 어쩔 수 없이 변경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떡하든 간에 선거관리인 지장을 찍도록 하자. 이건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아주 결사항쟁, 악을 쓰면서 막고 있습니다. 이게 납득이 안 가잖아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남은 30일이지만 이 부분은 계속 압박을 가야 됩니다. 압박을 가야 돼. 대놓고 말이지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자,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해방식이 벌였던 남로당의 무장투쟁을 얘기하잖아요. 자, 그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제 한 달 앞둔 총선과 관련해서 지금 또 걱정되는 우려되는 것이 비례대표입니다. 비례로 뽑는 사람이 한 47명인가 그럴 거야 아마. 그런데 문제는 지금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었잖아요. 물론 이제 국힘당도 위성정당을 만드는데 그 민주당 비례 후보자가 벌써 한 10명 정도는 벌써 이미 사실상 내정됐어요. 그런데 이 10명이 다 통진당하고 연결되어진 후보들입니다. 통진당이 무슨 당입니까? 이석기가 만들어가지고 헌법재판소에 해가지고 불법 단체로 규정돼가지고 해산되어진 단체냐. 그거는 북한에 추정하는 사실상 북한의 노동당의 남한내 지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통진당이었잖아요. 근데 그 통진당이 반헌법적 기관으로 해체되어졌는데 그 통진당 멤버들이 지금 민주당 비례대표로 지금 10명이나 가 있어요. 거기에 직접 관련적으로 연결되어진 사람이. 벌써 300명의 의원 중에 10명은 벌써 이미 꽂아난 상황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70년 전에는 남로당들이 총으로서 국군에게 대한민국에 저항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했다 그러면은 지금은 뭡니까? 여의도 국회의사당 내에 의원을 심어놔가지고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죠. 이들이 대한민국의 법을 만들고 이들이 이제 사법부하고 결탁해가지고 법까지 완전히 좌지우지하고 하니까 그거 지금 여러분 문재인 정부 이후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그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저게 제대로 된 뽑힌 의원인지조차 불투명한 의원들 170여 명, 지금 민주당이 160 몇 명인데 또 하면 180명 되잖아요. 그러니까 4년 전에 투표로 선정된 민주당 의원들이 저게 제대로 국민들이 뽑아서 당선된 의원인지조차 의심스럽잖아요. 왜냐? 저 같은 경우 우리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4년 전 4.15 선거는 명백한 부정선거였다고 보기 때문에 저게 가짜 의원들이 지금 대거 들어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벌써 지금 이미 선거를 한 달 앞두고 민주당 비례대표에서 10명이 벌써 이미 그
그 멤버들로 들어가 있어. 사실 이게 더 심각합니다. 지금 무슨 뭐 지역구 공천하라고 다 뉴스도 그렇고 관심이 다 거기에 가 있어서 그렇지. 더 심각한 것은 벌써 이미 민주당은 10명의 과거 통진당과 직간접으로 관련되어진 사실상의 예? 북한의 노동당원이다 할 수 있는 이 멤버들 벌써 10명이 벌써 이미 비례대표 10명을 확정되어졌어요.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더 위험하지 않아요? 예? 차라리 그 통진당 이석기처럼 이런 놈들이 무슨 뭐 대한민국의 공공시설을 파괴하고 그 당시 그랬잖아요. 통진당 이석기가 대한민국의 주요 기관 산업을 가지고 파괴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발각되어 가지고 위헌 정당 나왔잖아요. 차라리 그게 덜 위험하죠. 왜? 눈에 보이는 거니까. 가서 그냥 진압하면 되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결국은 지역구 선거든 비례의원이든 의원은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 5천만 중에서 유권자가 한 뭐 3,600만이라고 합시다. 3,600만 유권자들이 뽑아준 의원들이 뭡니까? 국회 들어가가지고 북한 일을 대행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게 더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총선이 아주 위험한 겁니다. 4년 전 선거처럼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은 이제 뭡니까? 뭐 합법적으로 그냥 뭐 대한민국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뭡니까? 대한민국의 공산을 가지고 지지해줬다. 그런 대표를 뽑아줬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사실은 지금 집권당이라고 할 수 있는 여당이 국힘당이 그런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면서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하잖아요. 거기다 제가 실망한 것이 제가 지난 그 토요일 날 매주마다 가서 집회하잖아요. 뭐 한 200명 앞에 두고 매주 하고 했는데 이번에 그 공천 과정을 보면서 국힘당에서 별 뭐 저도 관심이 없는데 그나마 잘한 거 하나는 대구에다가 도태우 변호사를 가지고 공천 주어진 거. 도태우 변호사는 이제 부정선거 대표 변호인단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저도 뭐 같이 우리 멤버 안면도 있고 같이 부정선거 운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법률 대리인으로서 하고 저는 이제 뭐 현장에서 이제 필드에서 이렇게 부정선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캠페인하고 연설하고 했지만은 그런 점에서 뭐 도태우 가 저 변호사가 뭐 대구 지역 공천 받는 건 그거 하나는 잘했다.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자 문제는 이상하게 그런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국힘당에 들어가면 말이 바뀌고 입장이 바뀌어요. 네?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아니다 다를까 어제 뉴스인가요? 어제 그제 뉴스 이 저쪽 민주당을 비롯해 가지고 이 저쪽 좌파들이 도태우 변호사를 공천하니까 도태우 변호사가 이제 부정선거 운동한 건 알잖아요. 변호인들. 근데 그거는 타치하지 않고 도태우 변호사가 과거에 5.18 사태 때 북한군 개입에 대해 가지고 발언한 걸 문제 삼아 가지고 저걸 이제 낙마시키려고 공천을 이제 철회시키려고 하니까 또 도태우 변호사가 얘기한 별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지만원 박사가 얘기했던 북한군 개입설에 근거해 가지고 5.18 사태 때 북한군 개입 여지 여부 이런 부분도 또 충분히 우리가 조사해야 된다. 그건 뭐 다 하는 얘기잖아요. 나도 늘 하는 얘기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그런데 지금 뭐 5.18과 관련돼서 어떤 발언을 하게 되면은 그게 뭐 법에 의해 가지고 못하게끔 해가지고 그래서 지만원 박사가 지금 그걸 연구했다고 해가지고 엄청난 자료를 바탕으로 가지고 아주 책을 내가지고 했는데 그러한 견해를 표했다고 지금 깜빵에가 있잖아요. 말도 안 되죠.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기가 연구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바탕으로 해서 어떤 주장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법으로 처분해서 교도소에 넣는다. 입을 재갈을 물린다. 말이 안 되는데 도태우 변호사도 그런 입장이었어요. 뭐 꼭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라고 확정대로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충분히 조사해야 된다는 정도의 상식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걸 문제 삼으니까 저는 그놈들은 늘 그랬어요. 그렇게 그랬는데 전 도태우 변호사에 대해 가지고 좀 실망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참 이게 말이 씨가 된다고. 토요일날 제가 지난 이틀 전이죠. 가가지고 그 얘기했어요. 도태우 변호사가 공천 받은 건 잘 됐는데 걱정되는 게 있다. 국힘당이 이제 공천을 받았으니까 이제 공세가 하니까 또 어떤 자기가 과거 한 말을 또 바꿀까봐 걱정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또 뭐 부정선거에 대해 가지고 도태우 변호사가 다른 얘기 할까봐 우려되는 그런 부분을 좀 내심적으로 갖고 있었는데 5.18에 대해 가지고 도태우 변호사가 또 사과를 했어요. 조짐이 별로 안 좋아.
안 좋아. 예? 도토 변호사가 5.18 사과한 건 그건 내 그게 아니었다. 그건 상관없다. 해가지고 어찌 보면 자신의 발언을 부정하는 그걸 공식적으로 또 입장을 밝혔어요. 이거 이상해요. 이거네.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도 그 당시에도 부정선거 앞장섰던 그 누굽니까? 민주평통 사무처장 했다가 이번에 송파구 지원했다가 공천 받지 못했던 분. 그분은 원래 부정선거 관련해 아주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대표 변호사였는데 윤석열 대통령 캠프 들어가가지고 부정선거에 대한 입장이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가 도토 변호사도 혹시라도 들어가서 다른 얘기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틀 전에 그 시청 앞 그 태극기 집회에서 그 얘기했어요. 도토 변호사를 공천한 건 잘하지만은 또 도토 변호사가 들어가가지고 다른 얘기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예? 도토 변호사를 적극 또 감시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말이 씨가 됐는지 부정선거에 대해서 도토 변호사가 입장이 바뀐 거 그건 아직 뭐 공식적으로 얘기 나온 건 아니지만 5.18에 대해 가지고 자신이 얘기했던 발언을 번복했어요. 이 뭔가 조심이 안 좋아. 이래서는 안 되죠. 그까지 뭐 공천 받아가지고 국회의원 떼집 하는 게 그게 급해가지고 내가 활동했던 또 내가 정말 전심을 다해가지고 또 그것을 인해가지고 정당성 인정받았던 자신의 어떤 발언을 자체를 부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거는 그 뭐 뺏겨나 다겠다고 말이지 몇 년 동안 쌓아왔던 자신의 가치관을 소신을 타협하고 말입니다. 부정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도토 변호사가 5.18에 대해서 어찌 보면 자신의 발언을 번복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실망하면서 경고를 합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또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혹시 입장이 바뀔까 봐 미리 다짐을 받고 싶어요. 저들이 이제 보니까 도토 변호사 자꾸 이제 부정선거 얘기되면 또 그게 또 이슈가 될까 봐 일단 그거는 잠깐 묻어두고 5.18 건드려 가지고 지금 접근했는데 지금 도토 씨가 흔들렸어요. 내가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건 그런 부분이고, 자, 문제는 지금 민주당이 벌써 이미 10명을 가지고 박아놨단 말입니다. 통진당 세력을, 사실상 북한의 전위 세력을. 그러면 국힘당 또 이제 좀 있으면 지역구 공천이 끝나면 비례 후보를 뽑을 때 비례 투표도 적어도 뭡니까? 그들과 싸울 수 있는 태극기 세력을 가지고 비례대표에 포진해야 되잖아요. 그럼 태극기 세력 몇 개 세력이 있잖아요. 우리 공화당을 비롯해가지고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당, 고영주 변호사가 이끄는 자유민주당, 또 그 외에. 그러면 여기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을 가지고 대표적 이름분들을 가지고 비례대표에 포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 전투력이 배가 되는 것이지. 지금 뭐 국힘당 250 몇 개 선거구에서 지역구에서 공천받는 사람들 지난 7, 8년 동안 전투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겨우 하나 지금 태극기에서 들어간 도토 변호사 정도가 부정선거 가지고 투쟁해 왔는데 그거 하나 그러니까 제가 인정해 주는 건데 그러면 비례 후보에는 적어도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배치를 해야죠. 한 달 남았는데 뭐 지역구 선거는 국힘당이 알아서 뭐 떡을 치든 뭘 하든 지네들 알아서 하더라도 비례대표에서만은 적어도 태극기를 들고 싸웠던 지난 7년 8년 동안 싸웠던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영업을 해가지고 비례대표에 포진시켜야 된다. 벌써 이미 저놈들은 뭡니까? 사실 이재명이가 뭐 개인으로 하는 거예요. 다 통진당 조종을 받고 있고 그 뒤에는 결국은 북한 노동당 지령을 받는 거고 거기에는 북한과 중국과 다 연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벌써 이미 10명이 벌써 사실상 국회의원 배지가 벌써 확정된 상태 속에서 적어도 투쟁해왔던 태극기 세력을 가지고 국힘당은 비례에다가 포진해야 된다. 이게 제가 보는 국힘당의 어떤 비례 후보의 선정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지리산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남로당의 그런 무장폭동 투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최근의 정치 상황 또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과 관련되어진 그런 내용까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뭐 참고해 주시고 특히 제가 방송을 마무리해서 여러분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도토 후보죠. 이제 후보에게 압박하세요. 5.18 한 것도 사실은 제가 그거는 참 용서할 수 없는데
또 부정선거와 관련되어진 또 입장이 바뀔까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주의를 환기시켜주고 도토 변호사에게 강한 견제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이 국힘당이 지역구 선거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비례에서만은 어떻게 하든 간에 태극기 세력 전사들을 가지고 배치하도록 여러분이 여론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